자, 안녕하세요. 내 비단길 캡틴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매매 잘 하셨는지요? 이제 또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준비를 해야 돼서 시황도 한번 짧게 좀 보고 지금 많이 봐야 돼. 뭘 봐야 돼? 미국과 우리나라가 따로 움직여서 그죠? 방향성도 다르고 다르게 움직여서 미국도 미국대로 보고 우리도 우리대로 보고 이제 뭐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요소수, 뭐 대란 이런 것들도 터지고 또는 백신에 관련한 화이자에서 먹는 알약을 갖다가 치료가 뭐 90, 뭐 89%? 뭐 되니 어쩌니. 저는 기사에 보여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뒤에 있는 것들. 내일 또 화이자 관련주들이 팍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주식 시장에서 주식은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지라 하더라도 좀 다른 거, 그 뒷면에 숨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또 기사 또는 뭐 소설이라기 보기는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은 어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넘어서 날아가고 있어. 근데 그동안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볼린저 밴드가 어때요? 볼린저 밴드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세계선이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이제 밑으로 하한선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얘는 이제부터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점점 더 좋죠. 긍정적이. 그래서 미국 해야 된다라는 게 있겨.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안 좋죠. 중국도 안 좋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미국과 신흥국가의 디커플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건. 그렇다고 뭐 풀었던 돈을 갖다가 회수한다? 그거 아니다. 테이퍼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은 저번에 버냉키 때와 또 다르다. 왜? 그때는 기습적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당했던 거지만 지금 파월 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시장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미국 얘기야. 근데 우리는 다르죠. 돈이 점점. 그 뭐야? 정책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책적으로, 금융 정책적으로도요. 오히려 우리는 긴축 정책을 취하는 거고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쪽이잖아요. 우리는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과 우리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뭐 요소수 얘기는 이따가 더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따가 다시 시장을 얘기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미국 시장은요 여전히 윗방향이 열려 있다. 윗방향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22, 60 밑으로 데드크로스 내고 내려왔죠? 데드크로스 내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죠. 그러면 이건 이거 무조건 100% 이제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캔들이 21선 밑으로는 한번 내려오게 되어 있어. 요번에 밑에서 못 샀다. 미국 시장을.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또 기회는 있어요. 왜? 20과 60이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21선 밑으로 캔들이 또 한 번 기어 내려와야 돼.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기어 내려올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21선 타고 5일선이 어떻게 돼? 골든크로스가 나고 여기 보시면 21선이 5일선 골든크로스가 난 다음에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지금 5파잖아요. 5파가 다 끝난 다음에는요. 20일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기가 됐나요? 이게 조만간 올라가다가 한번 또 신나게 내려올 수 있다. 20일 밑으로
내려와야만 한다. 이건 내가 100% 안다. 그죠? 그럼 시기적으로 딱 생각해 봐봐. 뭐가 나올, 20일 밑으로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을 뭐가 있을까요?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고, 모멘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12월 3일인가요? 부채 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유예해 놓은 게 이날이잖아요. 이때 되면 또 얘기가 불거진다. 네, 그러면 그 전부터 11월 이제 뭐 중순이나 말부터는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러다가 20 밑으로 기어 내려오는 자리가 되겠죠. 그 이야기. 부채 상한 한도를 갖다가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연장을 하든 증액을 하든 뭐 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신나게 또 정고점을 뚫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그 다음까지 예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얘기했잖아. MMT. 응. 옐런이 얘기했던. 야, 이거 아예 없애버리자. 그냥 무제한으로 찍자. 그래서 우리가 무제한으로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전 세계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되자. 연준은 쩐주가 되고. 그치?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요. 시장에는 긍정적이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도 당연히 우리 신흥국들도 마찬가지고 또 더 큰 호재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은 그렇다. 그러니까 11월 말로 갈수록 조심은 하자. 미국 시장.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뭐다? 항상 요거 옐런의 입이는 뭐 하여간 뭐가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채 한도 상한 그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즐기시대요. 때가 되면 시간이 이제 점점 11월 말로 가고 할 때 되면, 여기서 뭐 쌍봉이 나오든 캔들이 뭐 어떻게 쌍봉이 나오든 이평선에 쌍봉이 나든, 20일 밑으로 한 번은 줘야 돼. 이거는 100% 내려와. 그죠? 그거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거 없구나. 결국에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부채 한도 상한 이거를 아예 없애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완전히 긍정적으로, 그게 사실상 실생활이나 전 세계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으로 속국이 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금융시장,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속도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치고 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가나? 그죠? 못 가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미국에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좀 짜증 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 미국과 우리의 괴리가. 그죠? 신흥국의 괴리가 점점 왜 금리를 인상을 해도 미국 시장은 간다. 테이퍼링 갖고도 이런데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에다가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게 더 이길 확률이 높은 판에다가 내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뭐냐? 자, 우리 시장은 기술적으로 뭐냐? 60과 240이 데드크로스가 자연스럽게 난다고 했죠. 21선 위로 5일선이 이렇게 골드치고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외봉이죠. 골드 났으면 외봉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못 넣고 다시 5일선이 깨졌으니까 이게 5일선이 쌍봉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5와 20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이 저점을 갖다가 종가상 깨트리지는 않고 있어. 오늘 왜 이러니. 참.
그죠? 응.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다음 순서를 생각해봐. 21선은요, 21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산을 해보면 21일 전 종가가 여기입니다. 이미 더 낮아요. 20일 전이. 그러니까 20일 전 종가를 갖다가 딱 뒤집었죠. 뒤집었잖아. 그래서 21선은 위로 돌고 있다는 얘기요. 이제 돌기 시작했다. 21선은 위로 가고요. 60일은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가 빠지니까 평균값에서. 그러니까는 60과 20이 모여드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60일선, 캔들은 60일선 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근데 21선이 60일선 위로 올라갈 거냐? 그거는 장담 못 하겠다. 차라리 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미국 시장 시간적인 순서상 11월 달 되면, 그러니까 거기도 왔다 갔다 하겠죠. 11월 달에. 미국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1선이 60일로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미국 시장이 20일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한 번 더 출렁. 이럴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나서 파동이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5파동을 다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이 무제한 돈 풀기로 가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급하게 세게 올라가는 요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적으로는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럼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미국 시장이 가줘야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런 그림이라도 이제 뭐 꿈이라도 꿔보는 거지. 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율이 지금 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1185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내려왔다가.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시면 지난주 내내 올라왔거든요. 환율이. 근데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고 있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환율 때문에 뭐 우리 지수가 못 간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 안 맞는 지표들 간의 충돌이라거나 이런 게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거로 이제는 무조건 100% 일어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딴 거 없어요, 지금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야. 늘려준다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일단은 겁먹지 말자요. 근데 11월 말로 갈수록 우리 시장에도 양도세, 그죠?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지? 그래야 그림 정말 이쁘지 않아? 11월 달에 한번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달에 한번 쫙, 그지? 빠준 다음에 그게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쫙 뭐 산타랠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1월 달쯤 돼서 이제 또 쫙 파동상 5파동이 다 나오면 세게 올라온다잖아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 그게 또 MMT 돈 풀기에 의해서라면 또 명분은 확실하고 그쵸. 그리고 3월에 우리 대선이 있고 대선 전에 시작을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대선판에 누구에게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 올라갈 때는요. 캔들이 60 근처로 가던 60을 넘던 캔들이 21선은 60일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안 넘는 게 더 좋지. 지금 모습 속에서는요. 넘어도 상관은 없지만 안 넘는 게 더 좋고 어찌됐건 뭐예요? 위로 캔들이 61선 근처던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준다. 그리고 밑에서 살 준비하자. 밑에 미국이 21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 시장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 미국이 올라가는데도 유답인데 미국이 빠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걸 생각해봤을 때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탈해도 5파동이야. 어떻게 5파동이냐면요. 20이 60과 데드크로스 나죠? 이게 1파야, 하락이. 그리고 반등 나오죠, 21위로. 이게 반등 2파. 그리고 다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이게 3파. 반등 나오죠, 21위로. 4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5파.
우파 하락이 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 툭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예상이 된다. 순서상으로는 그렇다. 근데 그게 11월 말이 될수록 말 전까지는 올라가. 미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겠죠.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늘리자. 계속해서. 뭐 레버리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장은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다르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20밑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는 전저점을 깰 확률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고 밑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글로벌 시장이 그때는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큰 흐름은 이렇다. 시황은 끝난겨. 그죠? 저기 코스닥도 보시면요.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더 모습이 다 좋아요. 뭐가 좋냐? 얘는 62, 240 밑으로 아직 안 내려왔어. 얘도 똑같아. 캔들은 62로 올라갈 수 있다. 데드가 안 났기 때문에 20선도 61로 올라가도 상관없어. 얘는요. 상관없어. 코스닥은. 근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20 밑으로 내려오면서 20일 쌍바닥을 그릴지 아니면 데드 크로스를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얘도 똑같아. 올라갈 때는 60을 캔들이 넘어가든 20이 60을 넘어가든 뭐하든 올라갈 때 요번 달 11월 달은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이때도 늘린다고 했지만 이때도 늘리고요. 계속 늘면 지금도 똑같아. 올라갈 때는 밑에 내려갈 때는 사고 올라갈 때는 늘리고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늘리고 요거를 계속해서 병행해야 되는 시장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어. 미국이 20밑으로 내려올 때 내려와서 전저점을 지켜주든 깨든 아니면 얘는 좀 세게 올라갔다가 여기 20과 60이 골든한 상태에서 하여간 뭐예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1선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 미국도 그렇죠. 우리 시장도 똑같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0일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내가 100% 알아. 한 번은. 그게 언제냐?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요. 그때 이유도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또 내려왔으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명분이 뻔하다. MMT 돈 풀기다. 결국엔 또 돈이야. 그죠?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또 얘기하잖아.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던 테이퍼링을 하던 몰라. 그렇다고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은 게 이 돈이 어디로 갈 데는 없다. 갈 데는 없어. 이미 더 이상 풀지 않아도 이미 풀린 게 많기 때문에 이것 갈 데가 없어서 주식 시장이 됐던 코인 시장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가격은 안 빠진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다가 무제한으로 풀겠대.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시장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자, 주가는 한번 20일 밑으로 신나게 내려와야 된다. 신나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달은 올라갈 때마다 60일 선 근처를 가든 60일을 캔들이 넘어가든 현금 비중을 늘린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매수 관점. 미국이 빠지기 전까지는 미국이 20을 깨고 막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다. 근데 미국이 빠질 때쯤 되면요. 우리도 위에서 현금 만들고 기다려야지. 내려왔다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때는 요번엔 5파동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 신흥국 시장이 됐던 특히 우리 시장만 놓고 우리 시장은 요번에는 좀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기술적으로 또는 국제 지금 돌아가는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시황은 끝났어. 시황은 끝났고 이제 한번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화이자와 이거 뒤쪽 얘기는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끝났어. 시황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듣고 나가셔도 되고요. 이런 기사나 소설 관련한 해석 같은 것까지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맞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화이자와 머크
알약을 비교하는, 그죠? 코로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화이자가, 알약을 갖다가 이제 또 내일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치? 뭐, 요런 기사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뭐 어떻게 봤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83만 원이고, 이거 한 알에 83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30알 먹으면은 뭐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는 얘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망 확률이, 입원 확률과 사망 확률이 89%까지 줄어든다. 그치, 뭐, 요런 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지. 머크사에서 나온 거는 50%였는데, 화이자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시장은 앞에서 이제 기사에서는 요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읽어보면은, 나오지만 뭐야,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요? 부작용이 20%래. 화이자가 20%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백신 맞기가 싫은,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맞고 있지만 안 맞은 사람들 있잖아. 이 부작용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응. 근데 이게 부작용이 0.5%야. 지금요, 백신 부작용이. 이거 갖고도 난리야. 그런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확진자가 돼. 그러면요, 이제는 치료제가 나오면요, 이거 먹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치료제를 이제 먹게 만들 거야. 병원에 입원시켜서 먹이든, 하여간 무조건 먹일 게 만들겠죠? 치료제를 먹어야 돼. 근데 치료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지금 몇 프로래요? 20%래. 여러분들 같으면은 백신 맞고 0.5%의 확률을 피해 갈래요? 코로나 걸려갖고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데 20%의 부작용 확률을 피해 갈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얘기가 달라지죠. 이 기사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백신 맞기 싫으면 버텨. 0.5%밖에 안 되는데, 부작용이. 그래, 너는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리지. 그럼 치료제를 강제적으로 먹게 될 거야. 근데 요 치료제는요, 부작용이, 백신의 몇 배예요, 저게. 그죠? 20%나 돼. 부작용 걸릴 확률이 다섯 명이 알약을 먹으면 한 명은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같으면 백신 맞을래요? 치료제 먹을래요? 백신 맞겠지. 아, 이거구나. 왜 항체 치료제나 이런 거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만들었고 막 했잖아요. 리제네론인가 뭐가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용 못하죠. 판매도 못하죠. 왜?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셀트리온 줄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엉아들과 같이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건요, 뭔가 큰 그림의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어도 안 돼. 이거예요, 이거. 이런 순서가 있어, 이게. 순서가 있는 게. 그죠? 지금은 요 단계인 거야. 치료제가 왜 필요하냐?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아니, 단순 계산만 해도, 요거 계산만 해도, 나 같아도 백신 맞고 말지, 괜히, 그리고 지금 뭐예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돼.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그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걸렸을 때 치료제를 먹여야지. 그리고 나서 치료제 먹고 죽었다, 뭐가 병신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어떻게 백신을 맞지. 지금 이거다. 제가 보기에는 요 기사가 요게 핵심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게 보였어. 이 화이자, 머크사, 뭐 치료제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걸려도 90%, 89%는 중증으로 안 가고 입원도 필요가 없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조금 설명드렸던 그런 게 핵심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볼게요. 어때요? 백신 미접종자가 1,100만 명이래. 뭘로 설득한대요? 백신 패스로 설득. 말은 좋아. 설득이래. 저게 무슨 설득이요? 그치? 백신 패스로 어떻게 니들의 생활과 니들의 하려고 하는 거를 제약을 줄 거. 반협박이지. 우리도 이제 백신 패스 요걸 가지고 그죠? 뭔가 압박 조치를 할 거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우리도
이미 기사를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7,000명 준비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 10,000명 준비하고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풀었잖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야 어떻게 돼?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알약을 먹게 될 거예요. 그치? 알약, 화이자에서 만든 알약을 먹게 될 거고, 그 약을 먹으면 20%. 그죠? 5명 중에 1명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백신을 안 맞을래. 이렇게 가겠지. 여러분들, 안 맞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 것이냐.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자,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꿔요. 메타로 바꾼다고 했죠? 근데 이런 기사 보면 히브리어로 메타는 죽음이란 뜻이래. 근데 여기 이 마크 저크버그 얘도 유태인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뜻을 알 거거든. 근데 메타로 바꿨다. 메타버스에서 메타. 그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죠?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니면은 니들은, 여기 들어, 뭐 그런 얘긴지, 그지? 알 수는 없지. 알 수는 없죠. 요소수 문제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소수 대란이 주는, 저는 이제 또 뒤에, 저게 뭘까, 도대체. 단순하게는 그냥, 요소수가 필요한 게 친환경적인, 그죠? 친환경적인 장치, CSR. 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으로 CSR을 장착을 시켰는데, 그 CSR 때문에 요소수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저 요소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석탄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디젤 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젤 차를 좀 줄이고 전기차로 또는 친환경차로 바꾸기 위한, 요런 거냐? 뭐, 요렇게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게, 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처음에 막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 디젤차 자체가요, 대한민국이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거 중국에서 한 거죠. 규제를. 근데요, 짜증나는 게, 요소수가 97%가 우리나라가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대. 자체 생산을 안 했대요. 돈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수입해다가 사다가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좀 분산해놔야 쓰면 괜찮은데, 그놈의 그 친중, 그지? 그동안 중국 빨아먹던 그 정치인들이 됐든 뭔지 모르겠지만 97%를 중국에다가 수입을 해왔었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규제를 딱 해버리니까요, 지금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거야. 엉아들 입장에서 봤더니, 한국 길들이기.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길들이기. 그런데 그건 더 큰 그림에, 엉아들의 입장에서. 근데 결국엔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이제 봐봐. 저는 이 얘기를, 요소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규제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불화수소를 필두로 해갖고, 여러 가지, 일본에 의존하던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개발을 하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니까 오히려 우리의 그쪽 산업이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야.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핵심적인 건 미국으로 다 가져가. 돈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밑에 단에 요소수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가져가라 이거야. 한국이 됐든 뭐가 됐든. 중국에 공장이 있는 것들 다 철수시켜서 니네 나라 가서 하든가, 아니면 제3나라 가서 하든가 해.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그러니까 공장을 다 뺏어 오겠다는 얘기야. 요소수부터 시작돼 갖고요, 점차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가만 보면요, 시진핑이 이때까지 했던 것도 잘 생각해요. 자기 나라 기업들을 갖다가 규제하고요, 정책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있던 공장이나 해외 투자된 자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외로 도망가게끔 시진핑이 유도하고 만들었어. 그죠? 지금 요소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도 많이 중국에서 이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책이라고 세워놓은 게요. 첫 번째가 중국 정부 협조 요청을 한대. 첫 번째가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겠대. 아니, 중국 지금 어떻게 하냐. 일부러 했는데, 한국 니네 엿먹어봐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직구로요. 인터넷 직구로 해갖고 요소수를 중국에다가, 사는 것도 그치? 뭐라 그래? 관세청인가요? 중국에 그쪽에서 못 나가게끔 막고 있어. 직구하는 것도. 그런데 직구도 제한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 정부에다 협조 요청한다? 그냥 해달라면 해줘요. 뭔가 또 큰 걸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러시아죠. 러시아에다가 뭐 지금 여당의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의 SOS를 딱 요청을 한다. 근데 이것도 오케이 해갖고 갖고 오는데도 3개월 이상 걸린대. 당장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산업용을 갖다가 산업용 요소수를 갖다가 차량용으로 바꿔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불순물 같은 거 요거 이제 문제 때문에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환경부에서 최종 결론은 뭐 11월 중순, 15일 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치?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SCR 장치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젤 차에다가 새로 나오는 디젤 차들은 요걸 다 장착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 그쵸? 근데 옛날 차들은 요소수가 필요 없는데 요걸 단 차들이 이제 요소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거를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한시적으로 해제를 하겠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요. 프로그램 자체를 막 다 바꿔야 돼. 차를 센터에 가져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바꾸고요. 뭐 이렇게 또 만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불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자동차로 가기 위한 프로파간다라고나 해야 될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전 세계가 탈탄소 그죠? 탈탄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요번에 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열렸었잖아요. 그때 중국, 러시아는 아예 참석 안 했어요. 그리고 인도도 비협조적으로 나왔고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합의에 탈탄소를 외치던 미국도 정작 빠져버렸어. 그럼 뭐요? 전 세계 지금 지구의 환경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인구 많은 이런 나라들이 얘네들만 탄소를 줄여도 나머지 나라들은요 크게 공장 막 돌리고 뭐 다 해도 얘네만 줄이면 돼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다 비협조적이야. 참석도 안 했대. 기사 보면서요, 그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아니 심지어는 크게 많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 밑에 단의 국가들이 많이 배출하는 얘네들보다 얘네들은 비협조적이고 얘네들만 모여갖고 뭘 하겠다 하게끔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위에서는 돈이 먼저란 얘기예요. 지구를 아끼고 뭐 우리의 미래를 어쩌고 저쩌고 지뿔 돈이야 결국에는. 그죠? 그것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필두로 해갖고 한국 규제를 들어갔던 그때를 생각해보자. 요소수의 품귀 대란은 일시적일 것이고
일시적일 것이고요. 한국만 유독 심각한 거다. 한국 때리기다. 한국 길들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파급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다. 전 세계 물류 대란이기보다는 한국만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결국에 긍정적으로 일본 규제 때처럼 어떻게 돼? 한국의 그쪽 분야의 발전을 한국 기업들이 분명히 손을 또 대겠죠.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뭐야?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공급망들을 어떻게 중국 밖으로 가지고 노는 한국 기업들의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뭐예요? 모델하우스, 오픈 베타,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 여기서 성공해야 전 세계로 판매가 된다.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야? 스마트 시티. 그죠? 그래서 2025년도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런 한국이 디젤차 비율이 너무 높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를 줄여서 친환경차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의도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정치적인 세계의 정치적인 이제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막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요.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기사들 보시면요, 좀 색다르죠. 중국 꿀단지가 아니다.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11월 4일 기사인데 경제 둔화에도 한국 수출 타격은 적을 것이다. 이게 뭐야? 이제 중국을 갖다가 그지? 이제 찌그러졌다 중국. 이제 졌다. 니들이 필요 없어도 크게 한국이 수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 중국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빨던 애들이요. 노컷 뉴스예요. 그죠? 그렇게 중국을 칭송하고 중국을 빨아제끼던 매체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와. 이거는 뭐예요?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저는 그러면서 중국이 정말 힘들어졌구나.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건 시진핑은 중국 입장에선 역시 자국의 뭐 마찬가지야. 자기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라는 게 아니라 엉아들의 돈벌이에 또는 어젠다에 맞춰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못 돼. 근데 중국, 러시아, 뭐 어디든 똑같다는 얘기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참 재밌게 돌아가는구나. 이런데 내가 이기겠다고, 그걸 거부하겠다고, 투쟁을 하겠다.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쟤들이 시키는 거, 뭐 모르겠어. 이길 수 있겠죠? 자크 아탈린가요? 요거 빌더버그 멤버인데, 뭐라 그랬어? 전 인류에게 지능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팬데믹을 가장해서 위험을 선포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치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죠? 이때 백신으로 안락사시키면 된대. 이거 81년도에 인터뷰에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빌더버그 회의라면 엉아들이 참석하는 회의. 거기 간 사람이 81년도에 이미 책을 출판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인류에게 지능 검사,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놈만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게 이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능 검사를 해서 훌륭한 좋은 유전자나 요런 사람들만 또 살려두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런 거 필요 없이 검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팬데믹을 가장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을 가장해서 위험을 선포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치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사람들에게 백신을 놓아주면서 그걸로 안락사를 시키면 된대. 이게요, 81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응. 그죠? 정말 무서워. 그러면 지금 백신 안 맞은 사람들만 5%, 전 세계 인구의 5%를 살아나는, 5%가 될 때까지는 계속 백신 맞아서, 그치. 저도 맞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네. 아이씨. 그지. 안 맞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란잖아. 결국에 살아남을. 지금 백신 맞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안 맞은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치? 이런 얘기 같은데, 좀 짜증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흘려 듣고, 해야 될 얘기긴 하지만, 뭐, 좀 신기하긴 했어. 이미 몇십 년 전에 이거를 예측하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대로 지금, 나오잖아. 팬데믹, 백신, 그지? 인구 감축, 안락사, 뭐 이런 얘기가 진행돼 가는 거 보면 조금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지금 뭐,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 나면 일시적인 인플레이다. 일시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죠? 중국에 있는 공장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기고 다른 나라로 옮기는 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옮기는 과정 속에서는요. 제품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병목 형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저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조금 요게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석탄, 뭐 또는 천연가스, 뭐 요런, 에너지 통제 범위 안에 에너지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소수 대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천연가스나 석탄 이런 걸로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발 요소 대란은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길들이기로 그 파급력은 좀 제한적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죠? 전 세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니들이 만들어서 써.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입처를 다변화해. 지금 그 얘기요. 요소수 갖고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질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중국에다가는 이제 저희 공산당이 그냥 막으면 끝인 나라야. 심지어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사업을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거나 하기는 힘들다. 나가자. 지금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떠나자.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노컷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중국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나가도 우리가 뭐 수출한다거나 이런 그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아까 저기 그때처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4.0 산업 모델, 그죠? 요거의 역할이 우리나라가 오히려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된다요. 큰 그림에는. 그러나 문제는 뭐야? 지금 당장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그죠? 이 사람들의 피해만 좀 최소화돼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런 게 요 사람들의 피해가 또 커져야 얘네가 하려고 하는 게 완성이 돼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지? 그래서 당분간 일시적인 요소수 풍기 현상이나 요것 때문에 일어날 문제들은 점점 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우리 일본의 규제 때도 생각해봐. 그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에서. 관련주들이 막 일시적으로 막 올라가고 치솟고 했지만 어떻게 결국에는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 한 달을 못 갔던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쌍봉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쌍봉 딱 주고는 그때부터는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이런 거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자. 지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성장을 했다. 일본보다. 지금 이것도 똑같은 전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동북아에서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고, 그죠? 뭐 이런 얘기 막 이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역으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죠? 치고 들어갈, 여지도 충분히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그 중국 분할에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요소수 대란 이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중국이 또 많잖아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산업이라던가 공장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 탈중국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요소수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막 대란이 일어나고, 앞으로, 뭐 크리스마스 때 물류가 마비가 될 것이고, 아니, 이것 때문에요. 전 세계 시장을 위축 준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성장하는 거에서 좋아지는 거를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렇게 큰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중국, 그죠? 계속 이어지는. 한국이 개장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두둥겨 패는 거지. 한국 니들 빨리 협조해 나와 중국에서. 근데 친중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봐봐. 이런 노컷이나 이런 데서부터도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야, 기조가. 중국과 손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소수가 우리 시장에 무슨 갑자기 폭락을 준다거나 그런 영향을 줄 만한 큰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관련주들도 뭐 날아갈 거야. 이게 뭐 대란이 심해져서 날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트레이딩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기조적으로 갈 것이다 해갖고 막 큰 돈으로 막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쫓아간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들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근데 이 일시적인 게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떨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조용해질 것이다.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자, 뭐 긴 시간 뭐 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묻자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크게 진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딴 거다. 돈이야, 돈. 돈을 더 풀 거냐? MMT 이게 핵심이라고. 시장 아까 앞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순서에 의한 순서, 돈이 어떻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갖고 이게 핵심이죠. 아직 시장 출발하지도 않았다. 출발하지도 않았다. 그럼 여기서 무너질 거냐? 아니,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도 전략은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린다. 근데 그 현금 비중 늘린 걸로 내려올 때는 또 매수해도 된다. 11월 말로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11월 달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현금 아니야? 아니야, 일부 계속 가져가야지. 가져가는 거 안에서 챙겨줄 건 올라갈 때 챙겨주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매수할 것들은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하고 11월 말로 갈수록 미국 쪽에서 부채 한도 상한, 또 미국이 디폴트가 되니 부도가 나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또 한번 20일 밑으로 내려오는 그 시점이 될 때 우리 현금 또 위에서 만들어 놓고요. 또 기다리면 돼. 요번에 좀 세게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20일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더라도 20일 밑으로 한번 내려오는데 얼마나 세게 내려오느냐. 그 미국 시장의
변동폭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내려오게 되면 요번에 다시 올라갈 때는 좀 아까 저번에 8월 달에 제가 요번에는 조금 조정다운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 그랬잖아. 요번에는요. 만약에 요번에 20일 밑으로 내려와서 전저점을 깼다가 만약에 올라가요. 깼다가 올라갈 때는 요번에는 반등다운 반등, 가격적인 반등이 좀 멋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건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되게 간단해. 맨날 똑같잖아요. 올라갈 때 챙기고 내려오면은 겁먹지 말아라. 그런데 요번은 기간을 정해드렸어요. 11월 말로 갈수록은 어떻게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내려올 때는 매수는 조금씩 천천히 하자. 11월 말로 갈수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전히 올라갈 땐 챙기고 내려올 때 사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설명을 드리니까 그건 그때쯤 가서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힘들어요, 사실. 조금 짜증도 나고, 미국은 저렇게 잘 가고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잘 가는데 반도체 최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은 이게 뭐야, 그치? 왜 이러냐 이랬는데요.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미국이 가져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시장만 놓고 보고 금융시장만 놓고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MMT가 선언을 해야 되고, 한도 부채, 그죠?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이거를 갖다가 아예 폐지를 해버리는, 이게 나와야 신흥국이나 글로벌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한 번에 큰 슈팅은 남아있다 라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주간 잘 대응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